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미국을 더 강하고 또 부유하게 만들겠다. 에너지 비용은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내 실생활에 진짜 미치는 영향은 뭘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겁니다. 뭐 관세다, 감세다, 에너지 규제 완화다. 이런 거대한 정책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거창한 이름들이죠.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 매달 내는 그 전기요금, 심지어 새로 사려는 신발 한 켤레 가격표에 어떻게 숫자로 찍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군요. 그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보는 거죠. 정책의 그럴듯한 약속하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관세부터 시작해 보죠. 취지는 좋았어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네, 명분은 그랬죠. 그런데 이게 소비자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답을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더라고요. 오, 숫자로요. 네, 자료를 보니까요. 소비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6%나 돼요. 18.6%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33년,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와, 그냥 정책을 조금 손봤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18.6%면 거의 20%잖아요. 이게 제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에 추가되는 세금 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정 품목에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숫자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물론 모든 품목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평균치가 그만큼 높다는 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같은 보고서가 이걸 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해놨어요. 돈으로요? 네.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전체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8% 오르는데 이게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 가구당 연간 2,400달러. 2,400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그냥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와, 연간 2,400달러. 그거 정말 큰 돈인데요? 월 200달러씩 그냥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간 1,300달러 정도의 손실을 겪을 걸로 추산되는데 이분들에게 1,300달러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돈이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보내주신 CBS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냥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마트 가격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현실이 된 거죠. 네, 기사 보니까 커피 가격이 21%, 오디오 장비가 12%, 심지어 집에서 쓰는 가구는 10%나 올랐다고요. 함께 보내주신 한국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행정부가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품목들. 네, 맞아요. 그런 품목들의 관세를 일부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만큼 가격 인상 압박이 현실이었다는 증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산업구조 자체를 왜곡하는 문제도 있어요. 산업구조요? 네. 예일대 보고서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신발하고 의류 가격인데요. 신발하고 의류요? 단기적으로 무려 40% 가까이, 정확히는 신발이 39%, 의류가 37%나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0%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오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신고 입는 옷 대부분이 어디서 생산되나요? 해외에서 만들어 오죠. 그렇죠. 그러니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조업 일자리를 2.1%나 늘릴 수 있다면 신발값이 좀 오르고 건설업이 3.6% 위축되는 건 감수할 만한 비용이다. 네,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제조업 부흥을 노리는 거다. 이런 논리 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정책의 목표도 바로 그것이었고요. 하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그러니까 제조업은 약간 성장하는데 다른 쪽, 건설업 같은 부문은 더 크게 위축되고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네요. 맞습니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표를 통해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내는 공과금,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미국 에너지 잠재력 날산, 이름은 아주 거창했는데요. 핵심은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를 풍부하고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네, 약속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중에 비영리 연구기관인 RFF, 미래를 위한 자원이라는 곳의 분석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RFF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모델링을 해봤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반대라면 설마 에너지가 더 비싸진다는 건가요? 더 비싸질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이요? 네, 이 정책의 핵심은 전력망을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이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국제 정세나 수급 상황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변동성이 아주 큰 글로벌 원자재라는 점입니다. 아, 우리 전력 시스템을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 더 깊숙이 연결시키는 셈이니 전기요금이 더 오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 저렴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자고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역설인 거죠. 근데 왜 결과적으로 제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RFF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흔히 IRA라고 불리는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를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네. 그 결과 가구당 연간 최대 $400의 전기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400달러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는 한 번 지어놓으면 바람이나 햇빛은 공짜잖아요. 그렇죠. 연료비가 안 들죠. 네, 연료비 걱정이 없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죠. 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건 소비자인 당신을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간 400달러 전기요금 추가라 한 달에 30달러가 넘는 돈인데 여름에 에어컨 마음 놓고 틀긴 무서워지는 액수네요. 그렇죠. 결국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 다르게 작동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관세 때문에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랐고 네, 그걸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퍼즐에 다른 중요한 조각들도 있죠. 바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즉 수요의 문제인데요. 2017년에 있었던 대규모 감세, 흔히 TCJA라고 불리는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게 바로 퍼즐의 나머지 반쪽 수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아, 수요. 네, TCJA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준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당신이 보내준 종합분석 보고서에서는 이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의 가격표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감세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올라도 사자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용 상승과 수요 증가가 그냥 동시에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라고 거의 부채질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전형적인 공식이죠. 실제로 함께 보내주신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봐도 흥미로운데요. 네. 이 보고서는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나 생산성을 눈에 띄게 늘렸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돈은 풀렸는데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진 건 아니군요. 네, 그 돈이 소비를 자극해서 물가를 올리는데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모두 지켜가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었겠네요. 정말 악몽이죠. 물가는 잡아야겠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막아야 하고 완전히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연준을 아주 곤란하고 외로운 처지에 빠뜨린 거죠.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2025년 말에 연준이 아주 기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이한 결정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요.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내렸다고요? 네, 당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위축된 고용시장을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계속해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건 연준이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이 만들어낸 안개 속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서로 다른 정책 목표들이 경제 전체를 꼬이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손발까지 묶어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적 혼선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도 있다고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하면 보내주신 자료 중 프로젝트 2025 문건에서 지적하는 구조적 위험이 드러납니다. 프로젝트 2025요? 네, 이건 차기 보수행 정보를 위한 일종의 정책 제안서 같은 건데요. 여기에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단순히 금리를 더 내려라, 올려라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설계된 중앙은행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거군요. 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 시스템의 브레이크를 제거하려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무역, 에너지, 세금이라는 각기 다른 정책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평범한 미국 과정에 아주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비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는 사실상 소비세처럼 작동해서 물건값을 올렸고요. 네. 저렴한 에너지를 약속했던 정책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요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의 충돌이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연준마저 힘겨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 데이터나 보고서 속 숫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 숫자 너머에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시카고 대학의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갖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네, 기대 심리. 그 연구를 보면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도 전에 앞으로 물건값이 오를 거야라는 예상만으로 물품 사재기에 나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자체가 수요를 폭발시켜서 결국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그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경제 현실이라는 건 과연 정책 그 자체만으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믿음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걸까요? 만약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것이 관세율이 몇 %인지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믿음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